여러분은 사우나가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비싸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도쿄 한복판 하루 입장료가 37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사우나에서 30대 부부가 껴안은 채 숨졌습니다. 불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겨울마다 사우나를 찾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우나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왜 생명을 가르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나카 유키입니다. 일본 의료 전문지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주로 병원 안전사고나 의료 시스템 문제를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죽음이었으니까요.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이곳을 아시나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상권입니다. 대사관과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클럽들이 즐비한 곳이죠. 저도 가끔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는 뭔가 다르다고.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안전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취재 데스크에서 급보를 받았을 때였어요. 아카사카의 프라이빗 사우나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우나 화재라니. 어디선가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건가. 그런 단순한 사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이곳은 회원제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초고가 회원제였죠. 이용료를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 이 시간을 이용하는데 말입니다. 이 정도 돈을 내는 곳이라면 당연히 안전 시스템도 최고 수준일 거라 믿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고급이라는 단어, 프라이빗이라는 단어, 회원제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있어요. 비싸면 안전하다. 고급이면 문제없다. 그런 착각 말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비싼 병원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어요. 건물 외관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로 된 입구, 대리석 계단, 은은한 조명.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2사람이 죽었어요.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겉모습과 실제 안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경찰 테이프가 쳐진 입구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렇게 비싼 곳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어떻게 2사람이 갇혀 죽을 수 있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안전해야 할 공간이 죽음의 공간이 되었는지,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그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사건 당일 날씨를 확인했을 때도 놀랐어요. 맑고 화창한 겨울날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죠. 누가 봐도 사고가 날 만한 날이 아니었어요. 바람도 거의 없었고 기온도 적당했습니다. 그런 날 2사람은 휴식을 위해 사우나를 예약했던 거죠.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들, 요양원 화재 사건들, 응급실 과실 사건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은 곳이었죠. 휴식을 위해, 피로를 풀기 위해 간 곳에서 목숨을 잃다니요. 취재를 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기는 안전한 동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심지어 몇몇은 제 취재를 의심하기까지 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가짜뉴스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카사카는 안전하다는 믿음. 비싼 곳은 문제없다는 믿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돈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착각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급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비싸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을 때 저는 그들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마쓰다 마사야 36세, 마쓰다 요코 37세. 부부였어요. 가나가와현에서 여러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업가들이었죠. 그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고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새로 오픈한 매장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 함께 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팔로워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수만 명이었죠. 단순히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헤어스타일 팁을 공유하고 살롱 운영 노하우를 나누고 일상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팬들이 정말 많았어요. 응원하는 메시지들, 감사하다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게시물을 확인했어요. 사건 이틀 전에 올린 거였습니다. 새로운 헤어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마쓰다 요코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진 아래 댓글들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건 이후에 달린 추모 댓글들이었거든요. 사업가로서 그들은 성공했어요. 가나가와현에만 5개의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직원도 수십 명이었죠.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이기 전에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을 재구성해봤어요. 경찰 조사 자료와 주변 증언을 토대로요. 그들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어요. 오전 11시에 사우나 예약이 있었죠. 이 시간 코스였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가볍게 땀을 빼고 오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마쓰다 마사야가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요. 회원제라서 미리 예약해야 했거든요. 요금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정도 돈은 문제가 아니었겠죠. 성공한 사업가니까요. 저는 그들이 왜 하필 그 사우나를 선택했을지 생각해봤어요. SNS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의 추천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이유야 어찌됐든 그들은 그곳을 믿었어요. 고급 시설이니까. 회원제니까.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오전 11시. 그들은 사우나에 도착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고 라커룸으로 갔겠죠.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사우나실로 들어갔을 거예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수백 번 해왔던 그런 일상적인 루틴이었죠.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조용히 입실했다고 합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새 매장 오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우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이 시간 후에 나갈 줄 알았을 겁니다. 샤워하고 옷 입고 점심 먹으러 갈 계획이었겠죠. SNS에 올릴 사진도 찍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도 주말에 사우나 가잖아요. 친구들과 약속 잡고 찜질방 가기도 하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죠. 마쓰다 부부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휴식을 위한,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챕터 3. 사우나실에서 멈춘 시간. 입실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오후 12시 10분경이었어요. 사우나 시설의 직원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타는 냄새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사우나니까 당연히 열기가 있고 나무 타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냄새가 점점 강해졌어요. 이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냄새의 출처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쓰다 부부가 이용하던 사우나실 앞에 섰을 때 알았죠. 여기서 나는 거라고요. 문틈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죠. 더 세게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직원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답니다. 바로 관리자에게 연락했어요. 관리자가 달려왔고 상황을 확인했죠.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2시 15분이었어요.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까지 7분이 걸렸다고 해요. 빠른 대응이었죠. 하지만 그 7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시설 직원들에게는요.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연기는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복도까지 자욱했다고 해요. 소방관들은 즉시 진입 준비를 했죠. 방화복을 입고 장비를 챙기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바깥에서도요. 손잡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방관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회원제 고급시설인데 문이 이 모양이라니 믿기지 않았대요. 결국 도구를 이용해서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연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죠. 소방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문 바로 앞에서요.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쓰다 마사야와 마쓰다 요코였죠. 소방관 한 명이 말했다고 해요. 처음 봤을 때 이미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요. 움직임이 전혀 없었대요. 피부색도 이상했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에 나섰어요. 사우나 히터 부근에서 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몇 분 만에 진화됐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불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연기가 가득 찬 상태였으니까요. 그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신속하게 두 사람을 들것에 옮겼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요. 앰뷸런스에 실렸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와 인터뷰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미 느낌이 안 좋았대요. 의식이 전혀 없었고 동공반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움직였어요. 심장 마사지, 제세동기, 기도삽관, 수액투여.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했죠. 30분 넘게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후 1시 20분. 마쓰다 마사야의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로부터 5분 후 마쓰다 요코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일찍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몇 분만 빨랐어도 결과가 달랐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건 가정일 뿐이라고요. 현실은 그들이 죽었다는 거라고요. 사우나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시간 예약이었는데 절반도 채우지 못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건 며칠 후였죠. 출입은 통제됐지만 밖에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고급스러운 간판, 조용한 입구. 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마쓰다 부부에게는요. 오전 11시에 시작된 휴식이 오후 1시에 죽음으로 끝났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문서를 바라만 봤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부검 보고서를 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발견 당시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첨부돼 있었죠. 하지만 사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차마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문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 한 글자요. 마쓰다 마사야는 아내 마쓰다 요코를 감싸 안은 채 발견됐습니다. 사우나실 출입문 바로 앞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알몸 상태였죠. 사우나니까 당연한 거였지만 그 상태로 발견됐다는 게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마쓰다 마사야의 자세를 상상해봤습니다. 아내를 앞에 두고 뒤에서 감싸 안았을 거예요. 마치 보호하듯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지키려 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의료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던 한 남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부검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마쓰다 마사야의 등과 어깨에서 경미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이도 화상이었대요. 넓은 범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화상이었죠. 왜 등과 어깨였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내를 감싸 안았으니까요. 뒤에서요. 그러니까 등이 불에 노출됐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고 남편의 등이 열기를 막아줬던 거죠. 마쓰다 요코도 화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경미했어요. 부검인은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손을 봤습니다. 마쓰다 마사야의 손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양손의 다수의 출혈과 피하 출혈 확인됨. 손가락 관절 부위 타박상. 손바닥 찰과상.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요. 3개요. 손이 다칠 정도로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마쓰다 마사야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요. 쾅쾅쾅.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내가 위험해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던 거죠. 손가락 관절의 타박상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리를 깨려고 했던 거예요. 주먹으로요. 사우나실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깨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유리는 강화유리였거든요. 맨손으로는 깰 수 없었죠. 그래도 시도했습니다. 손이 다칠 때까지요. 부검이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의식을 잃었을 것 같냐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발견 직전일 거라고 했습니다. 손의 상처들이 그걸 말해준다고요. 의식이 있을 때까지 탈출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잖아요. 마쓰다 요코의 손도 확인했습니다. 남편보다는 덜했지만 역시 상처가 있었어요. 그녀도 같이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거고요. 두 사람이 함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무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아무도 와주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방음이 잘 됐기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프라이빗 시설이니까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요.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려던 방음이 목숨을 앗아간 거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마쓰다 마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지키려 했다는 것. 자신의 몸으로 아내를 감쌌다는 것.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이 나눴을 대화를요. 괜찮을 거야. 누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끝까지 함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다는 거죠. 사건 이틀 후 경찰의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죠. 감식반이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증거물이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뭘 찾았을까? 며칠 후 경찰 브리핑이 있었어요. 감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우나실 출입문 손잡이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다고요. 손잡이가 분리돼 있었답니다. 안쪽과 바깥쪽 모두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이 열릴 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왜 떨어진 겁니까? 담당자는 대답했어요. 손잡이가 L자형 목재 구조였다고요.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결합 부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목재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시설인데 손잡이가 목재였다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디자인을 위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목재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요. 하지만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이요? 사람 목숨보다 디자인이 중요했다는 건가요? 경찰은 계속 설명했어요. 사우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고요. 나무는 팽창하고 수축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면서 결합 부위가 느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떨어진 거냐고 물었죠. 맞다고 했어요. 오래 사용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럼 점검은요? 정기 점검은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시설 측에 확인 중이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들이 갇힐 수 있는 공간인데 손잡이 점검도 안 한다고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건축 전문가를 만났어요. 사우나 설계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전문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요. 최근 프라이빗 시설들이 디자인만 신경 쓰지 안전은 소홀히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전문가는 손잡이부터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나 같은 고온 환경에서는 금속 손잡이를 써야 한대요. 스테인리스 같은 거요. 목재는요? 목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고온에서 변형되기 쉽고 습기에 약하다고요. 특히 결합 부위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현장 사진을 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잡이 사진이요. L자 모양이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시설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숨기기만 하다니요. 며칠 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손잡이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답니다. 비상 탈출구가 없었대요. 사우나실에요. 만약을 대비한 비상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재 같은 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경찰은 그렇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프라이빗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 측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저는 조사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시설은 5년 전에 오픈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답니다. 아니, 점검 자체가 의무가 아니었대요. 회원제 시설이라서요. 공중 목욕탕하고는 다른 카테고리였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인데요. 경찰은 시설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시설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어요.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되는 구조. 점검하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구조. 저는 비슷한 시설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도쿄에만 수십 곳이 있었어요. 모두 고급 프라이빗 사우나였죠. 몇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전 점검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요. 구체적인 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시설들이 영업 중이라고요. 마쓰다 부부는 단지 운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겁니다. 부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거든요. 직접적인 사인은 화재가 아니었어요. 연기 흡입도 아니었고요. 부검인은 고체온증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고체온증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부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상은 경미했다고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정도는 아니었대요. 연기 흡입도 예상보다 적었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고요? 부검인은 체온을 말했습니다. 사우나 내부의 극도로 높은 온도 때문에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거라고요. 저는 의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고체온증에 대해서요.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정도죠.
하지만 40도를 넘어가면 위험해진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41도가 넘으면 의식장애가 올 수 있대요. 42도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우나 내부 온도를 확인했어요. 사고 당시 약 95도였답니다. 거의 100도에 가까운 온도예요. 사람이 그 안에 1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는 건 당연했죠. 부검인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고체온증이 오면 땀이 과도하게 나온다고요. 탈수가 시작되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간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뇌라고 했어요. 뇌는 열에 민감하거든요. 체온이 올라가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대요. 의식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하면 환각을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결국 의식을 잃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을 떠올려 봤어요. 마쓰다 부부가 겪었을 일들을요.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사우나니까 더운 건 당연하죠.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땀이 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거예요. 너무 덥다고 느끼기 시작했겠죠.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을 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없었죠. 당황했겠어요. 왜 안 열리지? 다시 시도했을 거예요. 3개요. 힘껏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을 겁니다. 갇혔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요. 소리쳤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방음이 잘 됐으니까요.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체온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겠죠. 숨쉬기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었을 겁니다. 부검인은 말했어요. 2단계에서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요.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된대요. 그래도 마쓰다 마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다칠 정도로요. 유리를 깨려고 시도했죠. 주먹으로요.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체온은 계속 올라갔고 뇌는 기능을 멈춰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쓰러졌겠죠. 아내를 감싸 안은 채로요. 부검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이 나기 전에 이미 둘 다 위험한 상태였을 거라고요. 고체온증으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재는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열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게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요. 불은 눈에 보이잖아요. 연기도 보이고요. 하지만 체온 상승은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거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는 사우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의사들, 구급대원들, 사우나 안전 컨설턴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겨울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겨울에 사우나를 더 많이 찾잖아요. 추우니까요. 몸을 녹이려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해줬어요. 겨울철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다고요. 밖은 영하인데 사우나는 90도 이상이죠. 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몸에 큰 충격을 준답니다. 혈관이 급격히 확장됐다가 수축하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가죠.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탈수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엔 갈증을 덜 느끼거든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사우나에서는 엄청난 양의 땀이 나옵니다. 1시간에 1리터 이상도 나올 수 있대요. 하지만 수분 보충을 안 하면 탈수가 오는 거죠. 탈수가 오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전문의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대요. 심하면 쇼크가 올 수 있다고요. 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사우나 이용 습관에 대해서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사우나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10명 중 8명은 시간 제한 없이 사우나를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15분에서 20분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 이상 사우나에 있었어요. 심지어 1시간 넘게 있는 사람도 많았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냈으니 실컷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우니까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구급대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철 사우나 관련 출동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죠.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특히 12월부터 2월 사이가 가장 많대요. 주로 의식 저하나 심정지 신고였답니다. 음주 후 사우나가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거든요. 거기에 사우나까지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저산소증이 오고요. 의식을 잃을 수 있대요. 그 상태로 쓰러지면 과호흡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 후 사우나에서 사망한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한답니다. 찬물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우나 후에 찬물에 들어가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거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하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부담을 준대요. 부정맥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심정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습관도 돌아봤어요. 사우나 갈 때 어떻게 했는지요. 찬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원하니까요. 물도 잘 안 마셨고요. 30분 넘게 있었던 적도 많았죠. 위험한 행동들이었던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전문가는 또 다른 주의사항을 말해줬어요. 엎드린 자세가 위험하다고요. 사우나에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 자세가 문제래요. 얼굴이 바닥 쪽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를 직접 마시게 된대요. 기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해요. 코와 입이 바닥에 닿아서 질식할 수 있대요. 저는 이 모든 걸 정리해서 기사로 썼습니다. 사우나 안전수칙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킬까요? 마쓰다 부부도 알았을까요? 이런 위험들을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사우나를 건강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하면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요. 가장 많이 찾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마쓰다 부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사건 한 달 후 그 사우나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언제 재개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유리문에는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들 뿐이었죠. 고개를 들어 건물을 봤어요.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깨끗한 외관, 세련된 디자인. 하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 후 비슷한 시설들을 조사해봤어요. 도쿄에만 수십 곳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중 몇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엔 다 괜찮아 보였어요. 고급스럽고 깨끗했죠. 하지만 안전은 어떨까요? 손잡이는 제대로 된 걸 쓰고 있을까요? 비상구는 있을까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원제니까요. 저는 회원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만 특별히 위험했던 게 아니라고요. 고급이라는 말, 프라이빗이라는 말. 우리는 이 단어들을 믿어왔습니다. 비싸면 안전할 거라고. 회원제면 관리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고급과 안전은 별개였습니다. 비싼 것과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였죠. 저는 마쓰다 부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했고 그들은 응해줬어요. 마쓰다 마사야의 어머니였습니다. 70대 후반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으셨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이미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들이 전화했었대요.
사우나 가기 전날이요. 엄마 건강 챙기라고.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라고.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다음 날 경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대요. 아들도 며느리도 돌아가신 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물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렇게 비싼 곳인데 왜 안전하지 않았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성실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미용실도 직접 키웠다고. 고객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고요. 그런 아들이 휴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갔다는 게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쉬려고 간 곳에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뭘까? 첫째, 고급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비싸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해요. 둘째,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구가 있는지, 손잡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장치가 있는지.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셋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우나는 15분에서 20분. 그 이상은 위험해요. 돈이 아까워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넷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우나 전에, 사우나 중에, 사우나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다섯째, 음주 후 사우나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마쓰다 부부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요.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안전의 중요성을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요. 안전은 시설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인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고급 시설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비싼 곳이라고 믿지 마세요.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하세요. 그게 마쓰다 마사야와 마쓰다 요코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 부디 조심하세요. 사우나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요. 고급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